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화재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 위치한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현재까지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길은 좀 잡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린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김포 고촌읍에 있는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검은 연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단 큰 불길은 잡은 상태입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6층과 7층 사이인데 3시간 20여 분 만에 일단 큰 불길은 잡은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원단과 의류 같은 가연성 자재가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나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소방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호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뒤 연락이 두절됐던 경비원 35살 윤모 씨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창고에는 3층부터 7층까지 각 층마다 의류가 300톤씩 쌓여 있어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진화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이호선 소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오늘 김포시의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예. 이 지역에 지금 물류창고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특히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보도에 따르면 1,300톤 혹은 1,600톤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모직에 있는 원단들이 그러니까 네네. 옷이 아니라 원단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원단 중에 어느 정도가 이 모두 소실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그 원단 모두가 이 재고 쌓였던 게 다 타거나 소실이 됐다면 지금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속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지금 같아요. 피해 금액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죠. 1,600톤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아마 다 소실되진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네. 어느 정도니까 앞으로 좀 나와서 그 피해 금액을 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1,600톤에다가 또 원단이 많이 쌓여 있고 또 네. 물류창고의 특성상 또 판넬 같은 걸로 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피해액은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네, 70만 명 찾아가세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돈 한 푼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공짜로 주겠다는 돈을 안 찾아가는 분들이 70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예. 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몰라서 그런 거죠. 네. 이 근로장려금하고 지금 나오는 게 자녀장려금 두 개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실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저 부분에서 놓친 분들이 70만 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셀러리맨 분들만 이 일종의 세금 환급 형태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네. 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총 정부는 253만 명 정도를 이 대상자로 봤는데 네. 신청이 지금 70만 명이 빈다고 합니다. 이게 6월 1일에 일단 1차 마감이 되는데 이 국세청 홈택스 같은 데 찾아가서 자신 주민번호 치고 들어가면 대상 자격이 확인이 되니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남은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만약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데 네. 일단은 6월 신청하면 9월 지급이거든요. 그렇죠. 시기가 11월까지 가능한데 일단 못 받지 않습니까, 빨리? 네. 그다음에 10%씩 경감이 되니까 야. 무조건 6월 1일 전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네. 10%를 늦게 하면 날려버리는 거래요. 예, 그리고 받는 돈도 한 내년쯤에 받게 되니까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기도 늦어지고 돈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 검색에 올라와 있는 네. 만큼 또 이렇게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격이 여러 가지인데요. 근로장려금 먼저 따라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에 2,100만 원이고요. 맞벌이는 2,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네. 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300만 원일 경우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뭐 210만 원 큰 돈이네요. 큰 돈이죠. 네. 게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자녀 장려금인데요. 연소득 부부 합산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 네. 게다가 이제 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인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 한 명당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면은 이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연소득 4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자녀 장려금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미성년자 아이에 따라서 이제 50만 원씩 받게 되는데 자녀 장려금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본인 자격 한번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면 좋은 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올해부터는 됐다는 거죠? 네, 이제 포함이 됐고 예. 60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네. 예. 한번 좀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맹모 아파트. 맹모 아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사교육 환경이 좋아 맹모들이 가고 싶은 교육 1번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예. 최근 이런 맹모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면서요? 네, 뭐 최근이 아니라 원래부터 네. 뛰었는데 그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서울 대치동이고 부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기 대치동 학원가 쪽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뉴스가 나온 거는 대치동에서 국제 아파트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사상 최초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재건축이 시작이 돼서 일반 분양에 곧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재건축 아파트들 대치동의 재건축에 이제 시작이 됐다. 청실 레미안은 이미 들어갔었고요.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서울은 대치동인데 그 부산으로 가면은 기존 동래구에서 이제는 수영구, 해운대구로 뭐 축이 넘어왔다. 대전 쪽은 또 유성구가 아주 뭐 유명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성구의 네.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경기도 쪽에서는 최근 수지 용인시들이 이제 집값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맹모 아파트라는 테마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네, 대치동 대대적으로 지금 뭐 교육 1번지라고 꼽히고 있는데 네. 교육 때문에 이 대치동에서 전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 대전파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강남 재건축 올해부터 이제 청약 경쟁률 지난해 청약 조건이 완화되지 않았을 때도 네. 수십 대 1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가열되겠어요. 일단은 재건축이 나오는 게 12,000가구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 풀리는 물량을 확인해 봤더니 한 2,2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2,200가구가 분양이 쭉 되는데 이 분양 성적에 따라서 이 사시는 분들도 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거주민들도 이 분양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뭐 많은 경쟁률 또 높은 분양가로 된다면 이제 기존에 사시는 분들 집값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통계는 한 평당 3,500만 원 정도대가 아닐까. 네. 평대 아파트가 이제 한 10억에서 한 13억 정도가 분양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바로 6월 초부터 속속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에 어떤 식으로 분양이 되는지 한 뭐 2대1이 되는지 3대1이 되는지와 분양가를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열이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우리가 이호성 교수님. 맹모들의 맹모들의 움직임이 그렇죠. 아까 우리 어떻습니까? 대전파 말씀하셨는데 대전파라고 정말 대전에 사는 게 아니라 대치동 전세파 네. 해가지고 이제 대전파하고 또 반포파도 있습니다. 반포동 전세파 이래가지고 예, 반전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집값이 널뛰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복지관이 노인 복지관이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집값이 네. 또 땅값이 비싸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는 노후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은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저도 그 근방에 살고는 있는데 그 집값이 오르는 최근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보통 평당 한 4천에서 5천까지 호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낼 뿐더러 한번 들어갔다 한다면 그 지역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을 가고자 하는 그 일종의 심리적 프리미엄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죠. 근데 프리미엄이 이제 1억 원 웃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돌아오는 건지 그것도 그래서- 관심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번 강남 재건축 분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분양가가 얼마 정도에서 또 어느 경쟁률일 텐데 실제 이제 반포의 한신 5차 같은 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이 크거든요. 약간 어려운데 한신 5차는 1대1 재건축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제 분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한 분들이 주민들이 그냥 살겠다는 거여서 여기서 아마 분양가가 4,500만 원 정도가 평당에 나와버리면 하고 그게 또 분양이 된다면 네.
굉장히 큰 하나의 뭐 계기가 될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분명히 분명히. 미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자체보다는 그 분양 성과가 앞으로 화두가 된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중반에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다, 버블이 많다라고 해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었는데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이 버블 세븐 다시 호시절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연내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9월이 유력하죠. 예, 아무래도. 9월이 유력하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나 보시는 게 정말 부동산과 직결됩니다. 네. 그래도 뭐 시큰둥하다면은 뭐 그러니까 충격이 없다면 아마 버블 세븐에 대한 뭐 한 꼭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지금 그래프를 보면 서초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했어요. 따라잡았죠. 예, 맞습니다. 예. 2006년, 2008년 거의 그 시세를 거의 회복한 예, 것 같고. 용인 지역이 아직은 좀 주춤한 걸로 네. 나타나고 굉장히 벌어져 있고요. 있어요, 용인 지역에서. 예. 근데 용인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9월 지나고 미국이 금리 인상 올렸을 때 충격이 없네. 그렇다면은 아마 과거의 저 전고점을 한번 만나지 않을까. 이미 저렇게 올랐다고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그 대부분 이렇게 저런 곳을 찾아가는 게 이를테면 용인 같은 경우도 풍덕천이 있고요. 대부분 아이들 공부를 중심으로 따라가긴 하는데 저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대출을 내거나 이런 예. 과정을 가는데 막상 갔더니 애는 공부를 못하고 대출은 쌓여 있고 그러면 이제 맹모가 이제 맹한 엄마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버블 세븐 참여정부 때 이제 저걸 잡겠다 이렇게 네네. 했는데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를 갔을 때 인도 뭄바이도 굉장히 비싼 데는 1억짜리 아파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 강남 3구라면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이 좁은 지역이 일반화되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아파트도 무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서울에서 아주 좁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일반 국민적 정서와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러니까 네. 저건 아주 예외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저 가격 분양가가 5천만 원이 돼서 저게 그냥 일반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야 평당 5천만 원 어떻게 사느냐 하겠지만 그건 어느 도시든지 비싼 지역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뭐 마음이 좀 편하지. 저걸 자꾸 나랑 비교를 한다 이래 되면 이 사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치석 제거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얘기도 좀 관심이 있으실 네. 텐데요. 올해 2번에 걸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싼 값에 치석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알려드리죠.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윙! 소리도 무섭고 또 아프기도 하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한 치과의 스케일링 시술. 2013년부터는 1년에 딱 한 번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2번 이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6월 30일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치석 제거 시술을 받으면 올해 2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매년 1월 1일을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치석 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기준은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7월 이후 한 번도 치석 제거를 하지 않은 성인은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석 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고요. 올해 7월부터 다시 1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석 제거를 받을 경우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남으니까요. 만원대 스케일링 올해 2번 받겠다는 욕심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뺨 만지면 뺨 맞습니다. 귀엽다면서 어린 여자아이의 뺨을 만졌다가는 강제추행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모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2살 먹은 남자가 잘 모르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보고 너무 귀엽구나 하면서 뺨과 손등과 팔꿈치를 만졌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남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야, 난 정말 모르는 아이지만 귀여워서 그런 거지 내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 8살 먹은 피해 어린이가 난 정말 불쾌했다. 난 정말 싫었다고 뚜렷하게 진술을 한 겁니다. 결국 법원이 여자아이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남자에게 유죄 그리고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두고서 야, 그러면 이제 예쁜 어린이 보면 예쁘다 하지도 못하냐? 이제까지 우리 사회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이런 강제추행,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피해자의 의사 이런 것들을 법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모르는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귀엽더라도 그 귀여운 마음속으로만 가지시고요. 절대 행동으로 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잘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놀이터에서 뺨을 만진 남성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과하다, 아니다, 당연하다 지금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의견이.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 이걸 봤을 때 좀 과한 거 아닌가라고 성추행이라는 강제추행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관행적으로 보면 우리도 뭐 저도 이쁜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뺨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경우 많죠. 예, 예. 머리 쓰다듬 주는데 이게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김태현 변호사한테 정말 이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팁을 주는데 절대 안 해야겠다라는 걸 오늘 왜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많이 네. 그렇게 했잖아요. 뭐 네. 아이들 보면 야, 좀 너무 귀엽다. 막 그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추라고 하죠. 그것도 네. 이제 만지고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전엔 그랬죠. 사회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그런 의사를 이제 명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강제추행의 보호 범위를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이죠. 네. 이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잠깐 애 뺨 한번 톡 만졌는데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나온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미 주변에 1시간 정도 그 아이 주변에 계속 맴돌았고, 아. 그리고 이제 뭐 팔꿈치하고 손등을 이렇게 한번 톡톡 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훑은 거예요. 몇 분에 걸쳐서 계속 훑었고요. 그 다음 뺨에 뺨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 아이고 예쁘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주무르듯이 애를 만졌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는 특별히 이 남성이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네.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도 자체가 건강한 의도나 아니면 그 좋은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나머지 정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뺨만 만졌는데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이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지만 또 그만한 정황이 있었고, 요새 엄마들은 아이들이 워낙에 귀한 데다가 요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예뻐하고 또 그냥 머리 정도만 이렇게 쓰다듬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여자 어린이의 증언이 법적으로 굉장히 아이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판결이 이렇게 나왔고, 이호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이 남성은 또 그 아이의 주변을 또 1시간 동안 또 배회한 정황도 있었고요. 집까지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지만 저보다 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요즘 엄마들은 정말 그 부분에 많이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뭐 친정 엄마, 할머니가 아이를 만질 때도 굉장히 싫어하면서 네. 이렇게 아이를 숨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죠. 어떻게 예. 보면 8살 정도면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했잖아요. 네. 일관되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근데 이런 8세 여아의 증언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효력을 그럼- 미칩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증언에 대해서만 몇 살까지는 효력이 있고 몇 살까지 효력이 없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만약에 8살 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일관되게 또렷하게 진술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더 신빙성을 부여할 거 증거로서 채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자꾸 말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어떤 집요한 공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 증언을 채택하는데 다시 좀 주저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또렷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게 되면 증언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어린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3년 것부터 모아봤는데, 5살 남자아이의 바지를 벗겨서 훈계했다. 사건 발생 시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연도는 이때 성희롱과 강제추행, 6세 여자아이 손잡기 뺨비비비,
뺨 비비기 강제추행, 손등에 뽀뽀하기 강제추행. 2014년에는요, 근데 11살 남자아이의 가슴을 만진 건 또 무죄. 약간 판결도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게 이게 무슨 뭐 신체 부위 따라서 어디 만지면 뭐 유죄, 어디 만지면 무죄,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있으면 유죄, 뭐 그런 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정들을 봐야 되겠죠. 아까 이호선 교수 말씀하신 뭐 집에 쫓아갔다든지 뭐 슬쩍 만졌는지 문질렀는지 그런 것들 다 보고 판단하는 거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무죄 만약에 저 가슴 만지면 뭐 무죄인데 결국 저 아저씨는 애 귀엽다고 가슴 만져줬다가 지금 법정까지 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죄가 나는다고 이게 뭐 가슴에 지금 응어리가 파헤쳐지겠어요? 풀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란이 될 거는 우리가 조금 아예 그냥 피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냥 정말 귀여운 아이가 있어도 그냥 아이고 귀엽네 말씀만 하시고 괜히 뭐 쓰다듬거나 그렇게는 특히 모르는 아이한테 안 하시는 게 서로 좀 피해를 좀 피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사회가 변했다. 그러니까 워낙 그런 좀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부모들도 거기 신경을 쓰게 되고 예. 아이들도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 건드리지 예. 않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 네. 성범죄라는 게 전형적인 암수범죄.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들이 이제 겉으로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쉬쉬하니까. 근데 지금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가 바뀐 거죠. 의식이 바뀌었고 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증언 효력도 인정해주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심하자 말씀드린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새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추행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배웁니다. 아,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 마디를 외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건 말고도 어떤 법적인 그 조치를 가해자가 받게 되는지도 배우기 때문에 요새 아이들 쉽게 보지 마시고요. 아이들 예. 충분히 진술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혹시 흑심을 품었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황교안의 주경야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낮과 평일에는 법무부 업무를, 나머지 시간엔 인사청문회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직 장관이 총리로 지명되면서 생긴 이 진풍경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김영복 정부 때 네. 김황식 전 총리가 이제 감사원장을 네. 재직하면서 이제 청문 준비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겸직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좀 이례적인 풍경이다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 이제 일요일 날 통이동 네. 사무실 출근하면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세요. 자, 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이완구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다가 말실수를 네. 거듭했던 것 학습 효과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제 국회 청문회는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국민 청문회는 임명된 날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 기자들이 좀 뭐 굉장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자 청문회가 더 무섭습니다. 기자들이 송곳 같은 질문에 답 잘못했다가는, 대표적인 게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물어봐. 난 다 대답할 수 있어. 공직 생활 동안 모든 그 기록들이 트렁크 하나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이제 우리 기자의 비판 정신은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슬슬 해볼까요? 해서 탁탁 던지는데 뭐 질문할 때마다 낚여 들어오니까 낚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음날 또 뭐 하나 해명하면 다음날 또 반박 기사가 나오고 이래 되면서 이제 국민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어떤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황교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렇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거의 정답을 얘기하고 있다. 네. 기자의 매와 같은 어떤 그 질문 공세를 피해가면서, 우리 박연진 기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 청문회에서는 일단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좀 성공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 당당하다면, 네. 정말 공직자로서, 그 다음에 뭐 당당하다면 뭐 기자들 얘기에, 사실 뭐 기자들 피곤해서 앞으로 국무총리도 하셔야 되는데, 뭐 별 좋을 것도 없고, 기자들로부터 정말 호평이 나오는 것은 제일 좋겠죠. 정말 우리가 총리의 지명자를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들 이구동성으로 기자의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양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여론이 돌면 청문은 하나만 한데,
사실은 뭐 지금 그렇게까지 뭐 당당할 정도로 황교안 내정자가 뭐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기자들의 그 예봉은 좀 피하면서 청문 준비에 좀 열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슈가 네 가지잖아요, 예. 쟁점이. 네 가지인데 병역 문제, 예. 정관예우, 예. 그리고 역사 및 종교관, 예.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논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태현 저는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저기 역사관의 종교 편향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병역 문제랑 정관위원은 이미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물론 한 번은 걸러진 거, 물론 뭐 그때는 국회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와 지금은 정치적 상황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약간 네. 어떤 공격의 그 정도도 틀리겠지만 결국 과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종교적 편향성이 얘기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뭐 어떤 제가 뭐 그 한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그걸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불교계에서의 어떤 반발, 제가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개인 한교안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그런 신념들을 국무총리 황교안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종교에 대한 과세 문제 같은 것들도 그 종교 어떤 그 종교는 황교안으로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정부 정책으로 올라왔을 때 총리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하나. 그다음에 또 예전에 아프가니스탄과 샘불교의 피랍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네. 그때 국민 여론에서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국고도 들어간 거고 네. 결국 여행 제한정에 간 것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개인 블로그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굉장히 그걸 독려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즉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들을 국가 정책에 연결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청문회에서 네. 본인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네, 될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장관 청문하고 총리 청문은 다릅니다. 장관 청문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제 정부에 제출하면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네네. 그 당시에도 야당은 반대를 했죠. 야당이 찬성해서 통과된 게 아니고 네. 반대를 했고 총리 청문은 표결 들어갑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야당이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뭐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월하게 가지 않겠냐.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야당은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은 표결을 한다는 거죠. 이번 국회 본회의 네. 표결을 거쳐야 되죠. 네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불교계가 강한 불만을 일단 토로를 하고 있죠. 22일 날 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과거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똑같이 종교 편향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유일한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기고하신 적 기억나십니까? 저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 취지는 종교가 교화에 확실히 많은 효과가 있다. 네, 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의 경우도 결국은 네. 교회에서 했던 말 때문에 네. 낙마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지가 참 주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이 같은데. 문제는 뭐 우리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이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없는 것은 종교 갈등입니다. 이 종교 갈등은 골치 아픈 게 정치적 신념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병이 던지고 하지만 종교 갈등은 IS를 보면 이거는 신의 문제와 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어떤 그 뭐 테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가 불교 신자든 뭐 무슬림이든 기독교 신자든 종교인으로 산 말을 정치의 전선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반대한다. 네네. 그다음에 황교안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저희가 아무리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기독교적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타 종교를 다하겠냐는 그렇지 않을 정도의 균형 감각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가 뭐 어떤 진영 간의 싸움이라 하더라도 종교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긁고 들어가는 문제는 정말 이게 종교 간에 만약에 한국 사회 갈등마저 중첩이 된다면 예를 들어 불교와 기독교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 불교와 가톨릭도 잘 지내고 종교적 관용이 대한민국의 대단한 장점이라고 본다면 청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종교적 편향성을 질문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종교 간의 갈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위기이자 기회인데 만에 하나 야당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병역 문제라든가 또 정관예우 지금 뭐 16개월에 16억 아닙니까? 이 문제 대신에 종교적 편향성을 테마로 갖고 공격한다면 이것은 실은 굉장히 황교안 내정자한테는 오히려 그 기회를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다. 네. 종교 하나만으로 붙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병역이라든가 또 돈 많이 받았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지만 오히려 공안검사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야당도 지금 어떤 선거과 칼날을 세울까 뭐 전략을 짜고 있겠지만 종교로 밀어붙인다고 할 때는 황교안 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되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테마도 될 수 있어서 아마 예봉의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단마진 병역으로 뚫고 가다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쟁점을 야당이 어떤 거를 잡을까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창구 후보자의 경우도 자세히 그걸 보면 일단 장소가 교회고 네. 본인이 크리스천으로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는 거 아니고 그런 고난을 왜 줬던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맥락적인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마치 뭐 일제시대 그걸 딱 왜곡을 해가지고 특정 방송국에서 뭐 일제 식민지를 뭐 찬양했다 뭐 이렇게 딱 하니까 하만 따서. 근데 문제는 다른 정치적인 어떤 공방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종교 문제를 이거를 잘못 끌어들이면 이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황교안 내정자도 뭐 독실한 크리스천을 국민들이 다 인정하지만 아주 사려 깊은 발언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타 종교에 대해서 또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 어떤 종교적인 편향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공안검사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그게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행할 때도 과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되고 오히려 최근에 뭐 유승준 씨 그 일도 그렇고 오히려 국민들 정서에서는 알러지가 있다고 과연 그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드러기죠. 예, 단마디. 예, 알러지. 단마디. 예. 두드러기, 그게 일종의 이제 뭐 피부병인데 사실은 요새 이제 친구들은 아토피가 워낙에 많고 거의 거북이 등딱지처럼 온몸에 다 딱지가 있으면서도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그 국민적 정서는 오히려 종교적인 편향보다는 실제 내 아들도 가야 되는 그 병력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또 한 달에 1억 번다는 거는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가고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이야기가 어떤 진술이 나올 것인가에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같은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4명. 그러니까 91만 분의 1인데 예. 아무래도 국민적인 정서상으로는 좀 저항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항감. 종교 문제 아무래도 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보시면 2007년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신도 피랍 사건이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도한 해외 선교이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을 때 그때 했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공격적인 선교가 문제인가?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이 발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 황교안 장관은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이나 그걸 우리가 폄훼하자는 건 아니고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국가 정책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것이거든요. 예, 좋은 왜냐면 지적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여행 제한 지역은 법무부에서 내리는 거나 네. 외교부에서 하는데 예.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당시에도 검사인 법을 집행하는 어떤 황교안 당시 검사가 아야 이거 공격적 성원이니까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실 저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네. 종교적인 가치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 말씀하시죠. 법무부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저거는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본 게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고 저 당시에 본인의 종교는 크리스찬이 하더라도 법무부의 공무직자로 있으면서 공격적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는 리스크가 예. 따르지만 뭐 제목 자체가 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자. 네, 가자. 저거니까 저 문제는 뭐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총리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김태현 변호사가 계실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추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명확한 입장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야당도 뭐 종교를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종교인 크리스찬 황교안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국무총리 황교안으로서의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네네. 종교적인 신념은 나 정말 공격적 선교 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지만 내가 국무총리 됐을 때는 그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답변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황교안 후보자는 현직 부장검사 2명을 차출했죠. 네. 차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출해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할 정도로 지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분열하고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야권이 이번 총리 후보 청문회를 계기로 좀 이렇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피부병 정도를 야권이 앓고 있으면 연고를 바르면 낫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에 거의 암 수준까지 갈등이 이제 지금 뭐 우리 봉화마을에
그 장면도 봤고, 뭐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물세를 받고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떤 내용이 안으로 골마 있기 때문에 뭐 황교안 청문회 정도를 가지고 뭐 일단 이게 봉합이 될 거다 저는 네.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일시적으로는 뭐 우리가 강력한 적 앞에서 뭉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뭐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야권 내의 문제가 뭐 청문 하나 한다 해서 이게 싹 풀리고 뭐 네. 이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네. 야권은 강경표 의원들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적을 두고서 내부의 어떤 분열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야권이 조심해야 될 게 야권이 이제 공안검사 들고 나오거든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역풍 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권에 예전에 그 이해찬 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했듯이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고든다는 거죠. 네. 거기서 황교안 장관이 그럼 통진해서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역공으로 나와버리면 야권은 굉장히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청문회를 강하게 할 때 하더라도 스탠스를 잘 정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서슬퍼런 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법무장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굉장히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딸 앞에서는 역시 딸바보 아빠였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결혼식 장면 한번 보시죠. 저희 하종대 앵커가 단독 입수한 화면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정말 가슴 깊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배필로 살아가려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인생길로 나아가야 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지만 거의 울먹였어요. 이제 뭐 소장님도 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아직 결혼한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요즘 결혼식은 주례사보다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뭐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빠 입장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 충분히 뭐 저 심정은 이해가 가고 오히려 저런 면들이 우리 저 강수진 앵커가 방송에 내줌으로써 황교안 장관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강수진 앵커한테 되게 감사하지 않겠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종대 국장님한테. 감사해요. 저는 황교안 지금 내정자를 이제 한 2번 정도는 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는 좀 잘 아는 사이인데. 그렇대요? 그 겉으로는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지만 굉장히 온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내도 굉장히 활달하면서도 되게 차분한 분이라, 이분이 딸의 결혼식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부드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원조 친노의 귀환.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했던 발언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건가요? 순수하게 정말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다 네. 있는데 하나는 뭐 이제 부친이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노건호 씨는 이제 정치적 타살이라고 노건호 씨는 뭐 생각했을 수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작심하고 아마 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선거 때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새누리당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정도의 발언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데 문제는 노건호 씨 발언도 발언이지만 전날 있었던 장면 여러 가지의 어떤 장면들이 지금 야권이 처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제삿날 아닙니까? 네. 우리 그 조폭영화 친구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 친구 라이벌인데 상대편인데
그 찾아왔을 때 이제 테러 린치를 가려고 하니까 보내줘라 아버지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세에는 이 제사의 문상훈 그 상대 당의 어떤 대표한테 저렇게 상주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세에 일단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그 환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건호 씨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문성근, 명계남 씨 등등이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노가 결집하는 기폭제가 된 것 같고 친노라는 정치 집단이 실제로 있는 집단이면서도 얼마나 고립되고 배타적인가를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노건호 씨 그 베이징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의 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건호 씨 어떤 총선에 출마할 의향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할 수도 있죠. 김해을 봉화마을이 보니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성지 아닙니까? 진영읍이 있는. 그러니까 노건호 씨가 출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 발언의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점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건호 씨가 저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어쨌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세력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서 일주기라든지 그럴 때 나왔으면 아직까지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겠구나. 예를 들면 10주기, 굉장히 기념적인 10주기 이럴 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뜬금없이 6주기입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의 어떤 기폭이. 네네. 근데 사실 6년 정도 됐는데 이제까지 하지 않던 얘기를 지금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김무성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더구나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츠렸던 친노 세력들, 더군다나 친노 외곽에 있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표의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비노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가 한 방 있은 후에 외곽에 있는 친노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저런 강한 톤의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진짜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정말 그랬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네, 김태현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건호 씨 지인은 자기도 많이 놀랬다. 평소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고 다만 총선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권양숙 여사께서 절대 그런 말은 불가하다. 꺼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날 행동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 때도 현장 최고위원회 당일날 제지를 못해서 지탄을 받았는데 저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 연설이 있었죠. 주도사가 있었는데 저 때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앞날을 위해서도 지금 친노 비노 간의 개파 갈등이 극단화돼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김한길 대표 물세례와 야유 정청래가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도 막 야유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최소한 김무성 대표한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을 이해해달라.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도 노무현 정신이 뭐냐. 야권이 단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문재인 대표 스스로 내가 친노의 좌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확인하고 좀 약간의 즐기는 듯.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에 했던 천정배를 다 안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 김무성 대표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 개파 비노 진영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저 상황에서 바로 현장에 수습을 못 해냈다는 거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장면이고 역시 정치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 건호 씨의 입을 빌려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노건호 씨가 22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사전에 조율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 마음을 그대로 노건호 씨가 표현했다고 보는 게 유출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 내용이나 노건호 씨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행보, 통합 행보는 사실은 제스처일 뿐이고 문재인 대표는 갈 길을 정했다고 보는 게 친노 결집하고 그다음에 대충 쇄신이 만들어서 적당히 하면서도 친노 결집을 통해서 야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가 또 SNS에 김무성 대표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무성 물병 던지기 던진 이의 심정 이해는 가지만 김무성은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노는 대표적인 그 야권의 집토끼죠. 새누리당에도 뭐 극단적인 집토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면 그 진영은 최선이죠. 자기 식구들만 모으면 되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도층에서 득표를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데 저런 행위들이 이른바 그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에서 어떻게 비치겠느냐. 네. 안 좋겠죠. 네, 그리고 네, 네. 친노의 어떤 표독스럽고 독선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거기서 묵묵히 물병 맞고 뭐 광주 가서도 물병 맞고 봉화마을 가서 물병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앉아있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이런 중도층의 믿음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그냥 노련하게 대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김무성 대표한테 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뭐 장사를 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야,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뭐 저 와중에서도 그래도 표정 뭐 변하지 않고 잘 견디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교수 얘기는 아마 그런 면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봅니다. 중도층도 중도층이지만요. 집토끼라고 하죠. 보수파의 결집 효과가 있을 거예요. 김무성 대표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 50, 60대 지지도가 사실 약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약간 각을 지는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 전통적인 지지자인 50, 60대, 즉 대구 경북 쪽에서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지지라고 해서 안 좋은 좀 비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 재보선 이후에 김무성 대표 지지도가 뜬 거는 사실 50, 60대 어떤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광주에 가서도 물병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고 가서 물병을 맞았다. 이런 모습들을 50, 60대 전통 그 보수 지지층에서 보면 가서 물병을 맞았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김무성 대표가 보수층의 어떤 강한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그 전에 피습을 당했을 때 사실 그 리퍼트 대사의 처신이랄까요? 그걸 보면서 다들 대단하다 이런 인상을 줬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처신은 그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병에 던졌는데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대인배의 모습이랄까, 이런 모습을 실제 그러신 분인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결국 그 대중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분노하기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죠. 네. 거기서 희망 스크럼 얘기를 했는데, 희망 스크럼 이게 어떤 내용이고 가능한 겁니까? 희망 스크럼이 이제 비주류 비노 진영을 안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희망 스크럼 이런 이제 레토릭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속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수사로서 문제의 본질을 좀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는 듯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른바 친노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희망 스크럼, 희망 대지 저금통 뭐 이런 거 잘하는데. 네이밍의 천재들이. 이런 네이밍이 그러니까 포장이 그럴듯한데 열어보면 일본 과자처럼 내용물 부실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망 스크럼 얘기한다 해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제 봉화마을에서 정말 희망을 문재인 대표가 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겉으로는 갈등을, 자기 지지 세력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면서도 레토릭으로서는 희망 스크럼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 안철수, 김한길 대표 물병 맞고 왔는데 무슨 희망 스크럼을 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네. 네, 어제 단독 회동 이후에 문재인 대표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당의 그 혁신을 위해서 우리 당 내에 있는 어떤 미래의 희망을 좀 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또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걸 같이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생 이런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 안철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스크럼을 왜 어깨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스크럼 짜기 싫은 사람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하기도 싫은데 어깨 동무가 그렇게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것들은 그야말로 제스처고 레토릭이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